저는 피터캣이라는 이름의 북카페 겸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터캣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작가가 되기 전 운영했던 재즈바 이름이기도 한데요. 하루키를 워낙 좋아해서 뭔가 관련된 이름을 찾다 보니까 음악과 술과 대화가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좋아서 1970년대 도쿄에 있던 공간을 현재의 서울에 맞게 재해석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재즈바를 북카페 겸 서점으로 바꾸고 책이라면 고전이나 현대문학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하루키처럼 다양한 문학 서적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피터캣을 오픈한 지도 이제 만 7년이 되었는데요. 하루키도 자신의 피터캣을 같은 기간 운영하고 작가의 길에 접어들어서 그런지 7년이라는 숫자가 채워지는 요즘 하루키에 대한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79년 발표된 하루키의 데뷔작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와 하루키가 작가로 데뷔하던 당시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평소 하루키를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먼저 권하곤 하는데요. 일단 쉽고 얇아서 금방 읽을 수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키만의 독특한 정서가 가득 담긴 작품이라서 일단 이 책을 읽고 마음에 들면 다른 책들도 편안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혹시 이제 막 하루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이라면 이 작품으로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베에서 태어난 하루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에 있는 와세다 대학 문학부에 입학했습니다. 문학부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과 영화를 좋아했으니까 그저 시나리오 작가가 되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생각뿐이었다고 하네요. 대학에 입학한 하루키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당시 일본 대학가는 80년대의 우리처럼 학생들의 격렬한 시위와 정부의 과격한 진압이 충돌하던 시기라서 공부에 집중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루키 자신도 막연하게 생각했던 작가의 길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학은 장기간의 휴업이 이어졌고 거기에 하루키 자신의 방황이 더해져서 결국 입학한 지 7년 만에 겨우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루키는 레코드 가게에서 일하며 재즈를 실컷 듣기도 했고 또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은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이 감탄하는 소설 속 요리 장면에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마치 노르웨이 숲의 미도리처럼 문학을 전공한 요코 여사와 결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린 부부는 함께 재즈바 피터캣을 운영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피터캣을 오픈할 무렵 둘 다 가진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손을 빌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녁 장사만으로는 부족해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팔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밤중까지 일하는 고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유명한 야구장 이야기는 이때 등장합니다. 점심 영업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 동안 하루키는 가게 근처의 야구장을 즐겨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따뜻한 봄볕 아래서 역시 외야석에 누워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 홈팀인 야쿠르트 스왈로우즈의 외국인 타자가 2루타를 치는 것을 보며 문득 뭔가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 길로 기노쿠니야 서점에 가서 만년필과 원고지를 사왔다고 하는데요. 하루키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이야기에는 사실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숨겨진 이야기라기보다는 깊은 이야기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문학적인 의미에서 말이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도 뭔가 쓰는 것을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저나 여러분을 포함해 모두가 그럴 텐데요. 어린 시절부터 누구보다 책을 좋아한 하루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이미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3번이나 읽고 재수할 때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었던 하루키는 자신같이 평범한 사람이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도스토옙스키나 프루스트보다 뛰어난 글을 쓰지 못할 바엔 시작할 필요도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을 뛰어넘을 자신은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작가 지망생들이 부딪힌다고 하는 이 벽에는 사실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보다 프루스트보다라고 할 때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도스토옙스키나 프루스트가 아니라 보다라고 합니다. 29살의 봄날 야구장에 누워 맥주를 마시던 하루키는 문득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내 글이 타인의 글과 비교되어야 하지?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 것이죠. 이 순간 하루키는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해 쓰면 어떨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그러니까 내 안의 이야기를 외부로 꺼내고 싶은 욕구에 충실하고 그 과정에 만족한다면 굳이 다른 누구와의 비교는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29살의 하루키가 어느 봄날의 야구장 외야석에 누워 문득 이런 결심을 한 순간은 지금까지 4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하루키 월드가 시작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종일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 부엌 테이블에서 글을 쓰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로서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을 찾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몹시 피곤하면서도 한편으론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전환을 통해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자신만의 글을 쓰고 싶은데 학습된 습관이 그를 괴롭힌 것이죠. 바로 문체에 관한 것인데요. 어떤 생각을 글로 옮길 때 그 결과물이 자꾸 자신이 예전에 읽고 학습했던 작가들의 문장을 흉내내려는 경향을 보인 것이죠.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이니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젊은 하루키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신만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록한 문장이 도스토옙스키를 흉내낸 것이라면 결국 그 글은 죽도 밥도 아닌 게 되어버리니까요. 고민 끝에 그가 선택한 방법은 먼저 영어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키는 중학생 무렵부터 여러 소설을 원어로 읽어오긴 했지만 영작 수준은 평범한 고등학생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생각을 영어로 쓰는 건 매우 힘들고 그 결과물도 매우 단순하고 유치했지만 역설적으로 문장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 처음 몇 페이지를 먼저 영어로 쓰고 나중에 일본어로 번역하는 연습을 한 후 나머지 분량도 그 스타일로 완성해 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까지 일본에서는 문학은 그 자체로 깊이 있는 예술이니까 예술가인 작가가 사용하는 문장은 어렵고 복잡하게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작곡가가 교향곡을 작곡하듯이 화가가 명작을 완성하듯이 복잡하고 심오하게 써야 진정한 예술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윌리엄 포크너나 존 스타인백, 레이먼드 카버처럼 단순한 문장에 깊은 의미를 담을 줄 아는 작가들을 이미 알고 있던 젊은 청년은 기존 문학계의 상식을 파괴하고 가장 단순한 문장으로도 얼마든지 진지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루키가 이 작품으로 등단했을 때 당시 일본 젊은이들은 드디어 우리 세대를 위한 작가가 등장했다라며 열광했다고 합니다. 하루키의 데뷔작을 다루는 시간이라서 서론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지금은 한국에서도 문장을 의미 없이 어렵게 쓰는 작가들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하루키가 데뷔할 무렵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현재의 이런 트렌드가 대략 어디쯤에서 시작되었는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학계에 하루키라는 작가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책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는 대학 3학년인 주인공이 여름방학 기간 18일 동안 고향에 돌아와 머무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3년 동안 주인공에게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장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인데요. 나는 노트 한가운데에 줄을 하나 긋고 왼쪽에는 그동안에 얻은 것을, 오른쪽에는 잃은 것을 썼다. 잃은 것, 짓밟아 버린 것, 벌써 오래전에 버린 것, 희생시킨 것, 배반한 것. 나는 그것들을 끝까지 다 쓸 수가 없었다. 잃은 것, 짓밟아 버린 것 같은 문장을 유심히 보면 그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던 복잡한 상황들을 겪어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을 겪었고 앞으로도 나아지리라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는 유난히 말수가 적습니다. 주인공의 회고가 끝나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쥐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등장하는데요. 쥐와 주인공은 그해 여름 중국인인 제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바에서 25m 수영장을 가득 채울 만큼의 맥주를 마시며 유난히도 지루했던 여름을 견디고 있습니다. 하루키의 초기 장편소설 3편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와 1973년의 핀볼, 그리고 양을 쫓는 모험에서는 모두 친구 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초기작 3편을 쥐 3부작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쥐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처럼 주인공의 또 다른 자아를 말하는 것이죠. 주인공과 쥐는 끊임없이 맥주를 마시며 무의미한 대화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1973년의 핀볼과 양을 쫓는 모험을 지나는 동안 점점 구체화되면서 드디어 작가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세상에 내놓을 이야기의 밑그림을 완성해 갑니다. 쥐와의 대화 외에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유난히 말수가 적었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와 손가락이 하나 없는 여자와의 만남, 바에서 만난 어떤 여자는 끊임없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고요. 라디오 음악 방송을 통해 학창시절 어떤 친구에게 빌린 음반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새 음반을 사서 돌려주려 하지만 근데 그 친구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 밖에도 나중에 다른 작품을 통해 재생산되는 일화들이 얇은 책치고는 제법 다양하게 펼쳐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하루키는 특별한 기획이나 구성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그때그때 떠오르는 일화들을 병렬적으로 적어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 단편적인 이야기들은 자신의 페르소나인 쥐와의 대화를 거치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독자가 작품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허무나 결핍, 그리고 전혀 달라질 것 없는 미래에 대한 공허한 시선의 감정들은 아마도 목적 없는 여행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찾는 곳에 도달하는 하루키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이미 첫 시도에서 어느 정도 틀을 갖추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책 뒷부분에 등장하는 화성의 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를 방황하던 한 청년이 어느 날 화성의 바닥 없는 우물 속으로 내려간 이야기인데요. 알 수 없는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지상으로 돌아왔더니 지나가던 바람이 그에게 속삭입니다. 청년이 우물 속으로 내려간 사이 15억 년이 지났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들려주는데요. 자네가 빠져나온 우물은 시간의 일그러짐에 따라서 파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사이를 방황하고 있는 셈이지. 우주의 탄생에서 죽음까지를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 그냥 바람이지. 시간 사이를 방황하고 있는 바람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말이 처음 읽었던 순간처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조용한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규정 지을 수 없는 삶의 한때를 규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했던 하루키의 데뷔작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발표된 지 벌써 40년이 훌쩍 지났고 첫 작품이라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루키의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